317쪽 제3관 행정각부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장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어떤 장관 임명이 문제될 때 야당에서 꼭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장관 후보를 국무총리가 제청했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에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무총리가 제청한다고 되어 있지만 대통령제 국가이다 보니 제청이 형식적으로만 진행되거나 제청은 없었는데 구색 맞추기로 제청이 있었던 것처럼 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헌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또 장관 후보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 조항을 근거로 국무총리에게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네가 제청한 인물이 문제가 있으니 네가 책임져 라는 논리입니다. 국무위원과 장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장관이 되면 자동적으로 국무위원이 됩니다. 따라서 장관인 국무위원의 경우 국무위원인 것이 먼저냐, 장관인 것이 먼저냐 따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장관은 국무위원이 된다고 하기도 하고 국무위원 중에 장관을 임명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총리가 발하는 총리령, 장관이 발하는 부령. 이 조항에 따라서 국무총리나 장관이 명령을 발할 수 있는데 국무총리가 하는 건 국무총리령,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건 법무부령이 됩니다. 법률은 보통 대통령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위임하는데 예외적으로 해당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을 그 법률과 관련된 부처의 장관이 만드는 령, 부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부령을 만들게 됩니다. 또 각 부처의 내부 규율이나 업무 방식을 정해야 할 때도 부령을 만듭니다.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행정각부의 조직은 법률로, 이 조항에 따른 법률이 정부조직법입니다. 새로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본인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정부 조직을 바꿉니다. 새로운 부처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부조직법 개정이 정부 초기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됩니다. 반면에 야당은 이 정부조직법 개정을 대가로 많은 약속을 받아내려고 하죠. 현재는 18개의 행정각부가 있는데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립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조직뿐만 아니라 직무 범위도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직무 범위를 바꾸거나 조정하려면 정부 조직법을 개정해야 해요.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 조직법에 따르면 치안 관련 직무가 행안부의 직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국을 인사검증 관련 직무가 법무부의 직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면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대통령령을 고치는 방식으로 윤석열 정부는 밀어붙였어요. 정부조직법과 헌법 위반이죠. 제4관 감사원 제97조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 국가의 세입과 세출을 결산하고 공공기관의 회계를 검사하고 공무원을 감찰하는 게 감사원의 주된 업무입니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에요. 97조에 대통령 소속하에 둔다고 되어 있잖아요. 원래 행정각부는 누가 통할하나요? 86조 2항에 나와 있었어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감사원은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아요. 대통령 직속이기 때문입니다. 행정각부 직제표를 보면 감사원은 대통령 바로 밑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감사원의 지위에 대해 문제 제기가 많아요.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지만 헌법상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기관이에요. 그런데도 2022년 7월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지휘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해 큰 논란을 일으켰어요. 감사원장의 이러한 인식은 감사원의 존재의 이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감사원의 정치 중립성 논란에 불을 지핀 한 장면이 되었죠. 그래서 감사원을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기관이 하나 더 있어요. 국가정보원, 즉 국정원이죠. 헌법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주 강력한 기구예요. 감사원이나 국정원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통할 건이 없거든요. 대통령만 뭐라 할 수 있습니다. 제98조 1.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2.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하나여 중임할 수 있다. 3.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하나여 중임할 수 있다. 감사원장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필수. 감사원은 합의제 기구입니다. 감사원장을 포함해서 5회지 11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감사원의 영문 표기도 합의제를 뜻하는 wow, 오, the Board of Audit 아우디, and 인스펙션. Inspection of Korea라고 표기하고 있어요. 감사원을 독임제, 의사결정이나 집행 기능을 한 사람이 담당하는 제도가 아닌 합의제로 둔 이유는 감사원의 주요 결정을 한 사람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감사원의 업무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직무의 능률성, 신속성보다 신중성, 공정성이 더 한층 요구되기 때문이죠. 이건 감사원 직원들 교육을 위해 감사교육원에서 발간한 교과서에 나오는 매우 근본적인 이야기이기도 해요. 대통령이 감사원장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해요. 인사청문회를 거친 다음 국회에서 표결을 해서 통과되어야 하는 거죠. 감사위원은 그냥 감사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돼요. 국회 표결 과정이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 사람은 별로야라고 반대해도 그냥 임명할 수 있어요.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임기는 둘 다 4년입니다. 제99조 감사원은 세입 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예산이 잘 짜이고 집행됐는지 검사.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과 세출 결산을 매년 검사한 다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세금으로 얼마를 걷어서 얼마를 썼는지, 결산한 게 제대로 됐는지 검사를 해야 예산이 잘 짜이고 집행됐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런 내용을 반영할 수도 있고요.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자격, 감사 대상 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감사원 조직과 직무는 법률로, 감사원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직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어떤 공무원들이 감사 대상이 되는지 등을 법률로 정해두고 있는데 이 법이 바로 감사원법이에요. 참고로 저는 합의제 기구인 감사원을 독임제처럼 감사원장 마음대로 운영할 수 없도록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어요. 또한 수사기관과 다르게 영장 없이 집행되는 감사원 디지털 포렌식 제도도 바로잡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제101조 1.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3.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보았듯이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정부에 있고요. 법원의 구성을 보면 대법원이 최고법원이고 그 아래에 각급 법원이 있습니다. 각급 법원에는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있고 그 외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등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좀 더 세밀하게 보면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 중 일부를 처리하기 위해서 각 지방법원 혹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에 지원, 시법원 혹은 군법원을 둘 수 있어요. 각급 법원의 관할 구역을 어떻게 할지는 대법원이 정한 내규 규정인
대법원 규칙에 따릅니다. 만약에 대법원이라는 명칭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려고 하면 될까요?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안 되죠. 이젠 다들 아실 거예요. 헌법에 딱 대법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안 됩니다. 하지만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명칭은 헌법 개정 없이도 바꿀 수 있어요. 당연히 헌법에서 명칭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법관의 자격을 규정하는 법률을 법원 조직법이에요. 물론 각급 법원의 종류 등을 정하는 것도 법원 조직법입니다. 제102조 1. 대법원에 불을 둘 수 있다. 2.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3.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대법원장 1명, 대법관 13명. 대법원에 불을 둘 수 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부라고 하는 것은 법원 내의 재판을 하는 단위를 말해요. 항상 모든 재판을 대법관 전원이 모여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항에서는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재판연구관입니다. 대법관을 맡은 사건의 수가 많다 보니 재판연구관으로 하여금 사건을 연구하여 대법관의 판단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내부 조직을 정하는 법률은 위에서 이미 설명한 법원 조직법입니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법관은 독립적으로 재판한다. 굉장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법관은 헌법, 법률, 그리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재판하되 다른 요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해서 재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앞에서 다룬 것처럼 착한 마음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때의 양심은 신념을 의미합니다. 독립하여 재판한다고 함은 주로 법원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의미해 왔습니다. 실제로 권위주의적 정부 시절에는 행정부가 법원에 많은 압력을 행사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이 독립이라는 말이 주로 외부의 압력 등으로부터 독립으로 해석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 문제가 된 사법농단의 경우 이것이 매우 좁은 생각이었음을 알게 해주었어요. 이 사법농단은 법원이 선고법원 설치라고 하는 스스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만든 데서 비롯되었어요.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당 사건을 다루는 판사에게 영향을 미쳐서 재판의 결과를 거래 가능한 상품으로 만들어야 했는데 법원 행정처가 법관의 인사권을 가지고 이런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재판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의 영향력도 차단해야 하기에 특히 법원 행정처와 같은 기구를 해체하고 법원의 인사권을 대법원의 손으로부터 풀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20대 국회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법원, 법원 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제104조 1.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2.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3.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대법원장부터 대법관까지 국회 동의로 임명.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때 국무총리 감사원장과 같이 대법원장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대부분 어떤 기관의 우두머리면 임명 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대법원의 경우 특이하게 우두머리인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대법관까지 국회 동의를 얻게 돼 있어요. 대법관 한 명 한 명 다 국회의 동의를 얻으라는 거예요. 대법관이 얼마나 중요하고 강력한 자리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어떨 것 같아요? 대법원이랑 달라요. 헌법재판소장만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헌법재판관들은 임명할 때 국회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비교했을 때도 대법원의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겠죠? 105조 1.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2.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대법원장 중임은 금지. 대법원장은 아무리 훌륭해도 단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한 번 대법원장을 하거나 그 다음 몇 년을 쉬다가 다시 대법원장이 도전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두 번을 못한다는 것은 연이어서든 바로든 두 번은 할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대법관은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연임은 어떤 직책을 연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법관은 두 번 이상 할 수 있고 심지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이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회창 전 대법관 정도 외에는 연임한 대법관은 극히 적습니다. 제106조 1.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2.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법관도 탄핵 대상. 대통령처럼 법관도 탄핵이 돼요. 왜 그럴까요? 법관의 지위를 약하게 만들기 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관에 대한 신분 보장을 매우 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1항을 보시죠. 법관을 파면시키기 위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이외에는 탄핵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보통 공무원은 어떻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이외에도 징계 절차에 의하면 파면할 수 있어요. 법관에 대한 신분 보장을 강하게 하면서 파면을 위해서는 탄핵이라는 어려운 길을 하나 열어둔 것입니다. 이 항에서 법관의 퇴직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법관을 그만두게 할 걸 막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제107조 1.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2.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3. 재판의 전심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 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헌법 위반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묻는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확인하는 기구는 무엇일까요?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제6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을 함에 있어 적용하려는 법률이 위헌성이 있다고 의심되며 법원이 그 위헌성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물어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항의 내용입니다. 이를 위헌법률 심판 제정이라 하고 사건 당사자가 재판에 적용될 범위의 위헌성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물어봐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좀 길고 어렵죠. 법률 이외의 명령, 규칙 등의 위헌성이 문제될 때는 어떨까요? 이 항에서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하고 있어요. 따라서 명령, 규칙 등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할 필요 없이 바로 법원이 판단해서 재판을 하면 됩니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규칙 제정권의 중요성, 대법원의 규칙 제정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헌법에서는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규칙 제정권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럼 다른 국가기관은 내부 규율을 위해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개의 국가기관의 규칙 제정권을 직접 거론한 이유는 이들의 독립적 지위를 강조하기 위해서이자 이들이 제정한 규칙은 내부를 떠나서 국민에게도 효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 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원칙, 공개 재판의 원칙을 선언한 조항으로 공개하는 것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입니다. 판결은 누구나 잘 알 거예요. 그렇다면 심리는 무엇일까요? 심리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리는 항상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 보장이나 안녕 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할 수 있으면 비공개로 할 수 있어요. 판결을 공개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판결문을 구해서 읽을 수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 등 전사나 미비
라는 이유 등 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리고 공개하면 국민들이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기에 여러모로 편리할 것입니다. 제10조 1.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2.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3.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4. 비상계엄 하에 군사재판은 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 초소, 유독 음식물 공급, 포로에 관한 최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미국과 우리나라에만 있는 군사법원. 110조를 보시면 군사재판을 위한 특별법원으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사법원 없앨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상시에 말이에요. 둘 다 있다는 얘기는 안 둘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합니다. 지금 전시가 아니잖아요. 전쟁 중이 아닌데도 군사법원을 두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랑 미국밖에 없다고 앞에서 얘기한 적 있었죠. 군사법원 법 개정 등 다른 내용은 27주를 다룬 다음을 부분을 참조해 주세요. 2항에서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이 관할한다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군사법원에서 다룬 사건도 최종심은 대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3항에서 군사법원의 조직 등은 법률에 따라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군사법 원법입니다. 4항은 비상계엄 하에서 예외적으로 단심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어요. 비상계엄하라는 조건 플러스 피고인이 군인이나 군무원이라는 조건 플러스 초병, 초소, 유독 음식물 공급, 포로에 관한 죄법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해당할 것. 단심으로 한다는 것은 단 한 번의 판결 선고로 사건을 종결하고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기에 매우 예외적인 경우만 단심이 허용됩니다. 제111조 1.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 소원에 관한 심판. 2.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고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3.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제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4.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기관 간의 권한 다툼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 이번 장은 헌법재판소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언제 생겼을까요? 1960년 개헌으로 헌법에 도입은 되었는데 헌법재판소가 구성되기도 전에 1961년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제대로 구성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 개헌으로 1988년에 생겼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조항에서 보는 것처럼 위헌 법률 심판,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 소원을 다룹니다. 앞에서 위헌 법률 심판,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은 조금씩 다루었지만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 소원은 다루지 않았으니 이것들에 대해 살펴볼게요. 우선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것은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이 충돌할 때 누구의 권한인지 확인하는 재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외로 많이 쓰이는 제도로 과거 자사고 폐지를 둘러싸고 이것이 교육부의 권한인지 아니면 각 지방교육청의 권한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을 때 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요. 또 많은 관심을 받았던 사안이 있는데 국회의원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국회의장이 날치기를 하여 국회의원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였습니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국회의원을 하나의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느냐였어요. 결론은 그렇게 보아야 한다였습니다. 국회의원은 별개로 한 명이 다 국가기관이라고 본 것이죠.
한 명 한 명이 다 국가기관으로 본 것이죠. 이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권한을 다투는 두 기관 중 어느 기관의 권한임이 확인되면 당연히 다른 기관은 권한이 있는 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다음으로 헌법소원은 국가기관의 행위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그 국가기관의 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이 쓰이는 제도입니다. 저는 변호사 시절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경찰이 집회 참가자에게 물대포를 직사한 행위, 집회 장소를 경찰처럼 벽처럼 에워싸는 행위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내서 승소한 바 있어요. 국가기관의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수단입니다. 헌법재판소나 법원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법을 적용하여 결론을 내린다는 점에서는 같아요.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주적용법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결정의 효력 측면에서도 다른데 법원의 결정은 해당 사건에만 영향을 미치지만 헌법재판소에는 대세효, 세상에 대한 효력이라고 하여 모든 국가기관과 법률에 효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법률과 국가기관의 기준이 되는 헌법에 비추어 위헌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 때문이죠. 제 112조 1.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3.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임기는 6년이지만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관과 마찬가지로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서는 파면되지 않음으로써 신분상 보장을 받게 됩니다. 제113조 1.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 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 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3.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를 해야 위헌 판단을 할 수 있다. 이 항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어떤 심판에서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려면 9명의 재판관 중에 6명 이상이 위헌이라고 판단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재판관의 수가 여러 가지 이유로 줄어들면 몇 명까지 줄 수 있을까요?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되니까 6명 이상만 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이 7명 이상이어야 사건에 대한 심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즉,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심리를 하고 그렇게 심리한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위헌이라고 해야 한다는 인용 결정이 되죠. 그래서 최소한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있어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될 때 재판관 중 일부가 임기 만료로 그만두면서 그 수가 줄어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7명이라는 마지노선이 깨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참고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관련 사건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자신의 사건에 대해 7인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있어야만 심리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켜서 6인의 헌법재판관이 있는 상태에서도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한 바가 있는데 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꼭 7인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있어야 심리가 진행된다는 것은 이제는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 2항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항은 헌법재판소 운영과 관련된 법률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법률이 바로 헌법재판소법입니다.